이제 이런 이제 강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목에서 많은 게 시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보면은 이제 보통 히트하는 노래를 보세요. 제목에서 대개 가사가 짐작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전체 흐름을 갖다가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이제 고민할 때 그 시장이 이기는 정법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제로서 뭐냐면은 나름대로 뭔가 우리가 이제 환상을 갖게 되죠, 사실. 근데 이제 과잉, 이제 어떤 이제 자신인데 이런 것이 결국 뭡니까? 이걸 빼면 환상이 뭐를 부르는 겁니까? 실패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자유주의 시각인데요. 만약에 누가 월등하게 어떤 신적인 존재 있으면은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따라서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뭔가 걸러지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시장이 이기는 정법다를 한번 되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좀 내용이 좀 많은데 이걸 다 여기서 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걸 추려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분을 뭐 이렇게 좀 감히 가르친다 생각을 안 해요. 공유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또 이제 교장 또는 교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소재를 가지시고 그 현재 있는 교사들하고 이렇게 대화하실 때 이런 것이 조금 혹시 쓰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좀 양은 많이 충실했으니까 여기서 카바가 안 되더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프람 A to G죠. 그러니까 A부터 G까지 쭉 보시면은 그 논자의 어떤 흐름이 이게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분명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되게 이제 그 교육 행정에 거의 한 3, 40년 다 이상 경력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제 친구들도 뭐 옛날 사대를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되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참 그야말로 스쿨 CEO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향 제시가 사실 교사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간접적으로 미쳐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하여튼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이걸 응용한다면은 사실 여러분 앉아 계신 어떤 교육생을 이기는 강사는 없습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변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겸손한 건 이거는 겸손은 전략이에요. 미덕입니까? 아니에요. 미덕일 수 있죠. 하지만 겸손은 전략이 왜? 상대편을 편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가 채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비굴하고 겸손은 전혀 다르잖아요. 따라서 채워져야 겸손할 수 있고 겸손은 미덕이 전에 전략이죠. 그래 우리가 어떤 면 상대편을 이렇게 이쪽으로 끌고 올 때 겸손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뭐 좀 만화가 있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뒤에 만화는 제가 어떤 지인으로부터 받은 건데 말이죠. 사실 학생들한테 이거 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만화인제여서 이거 소개는 안 하겠지만은 그 시장 경제를 살아갈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잘 해석하고 하면은 분명히 그 시장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시대에 따른 실패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의사결정의 어떤 책임의 귀성 문제. 그 다음에 기회에 대한 해석. 요 세 가지가 진짜 뭐랄까 이렇게 시장 경제를 뭉뚱그려서 가장 압축 파일입니다. 예컨대 보면은 이제 이런 건데 말이죠. 이제 뒤에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이렇지 않은 우리가 중요한 의사결정 내릴 때 선배한테 뭐 친지한테 가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분이 시킨 대로 하고 나서 실패했을 때 어떡합니까? 가서. 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여기 이제 보시겠지만은 자기하고 대화하라 그거죠. 자기하고. 거울을 보는 건 뭐냐면 자기하고 대화를 하라. 왜? 이 의사결정에서 궁극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대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씬인데 대개 이제 사회 저명인사 특히 어떤 출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워런 버핏 되게 어떤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당신은 누구한테 조언을 받습니까?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나는 뭐죠? 나하고 대화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컷으로 이제 구성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회인데, 기회를 이제 쫓아가는 건데, 잡히고 나도 이제 뭐냐면, 내가 왜, 그게 아니죠. 내가 이제 찾으러 갈 텐데, 기회가. 왜 오시냐? 그게 아니죠. 기회를 찾아야죠. 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찾기 위해서 늘 깨어 있으셔야 되고, 의사결정의 궁극적인 책임은 내가 집니다. 따라서 뭐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실패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만큼 우리나라 좀 청소년들이 제대로 이걸 받아들인다면은 그렇게 국가에 의존하거나 또는 사회 의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트 1인데 대개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우선 이제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국가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 성과가 있고 국가 개입을 최소한 상태에서 시장 경제 체제의 성과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데 이론적으로 이래서 이렇다라고 설득하는 것보다도 현상을 한번 잘 분석해서 그 현상에서 나온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뭐죠? 명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부의 개입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개입제에 따른 규제를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경제 성과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가라고 근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은 뭐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답변입니다. 따라서 규제가 최소화되는 것이 좋다는 걸 우리가 한번 이제 통계적으로 보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프레임을 통해서 봐야 되잖아요. 제가 이게 맞다라고 우기면 안 되잖아요. 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카노믹 프리덤 인덱스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 각 나라별로 경제 자유도를 지수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표로 우리가 뭐죠? 이거를 다 계산해서 종합 점수화하는 것. 예컨대 우리도 뭐 혈압이라든지 체중, 그죠? 또는 뭐 맥박 이런 걸 다 종합해서 그 사람의 건강화 정도를 지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이코노믹 프리덤 인덱스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경제 성과 간의 관계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 분석인데 이 통계 분석은 중요하지는 않고 하여튼 이제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 국가 개입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적으로 예측할 때 뭐죠? 네거티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약간 그 전문성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설득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 이 헤리티지는 이제 말 그대로 보수적인 냄새가 나죠. 유산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렇죠? 따라서 지켜야 될 것, 미국적인 지켜야 될 것을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니까 이거는 이제 상당한 정도로 이제 그 시장주의, 보수주의에 기초한 그런 이제 연구소라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매년 경제 자유도를 갖다 이제 발표를 합니다. 하는데 인덱스를 발표할 때 말이죠. 10가지 지표를 가지고서 종합 점수를 내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아, 이게 맞다라고 수긍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비즈니스 프리덤이에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트레이드 프리덤. 관세율 및 비관세 장벽 정도. 그러니까 관세율이 낮고 비관세 장벽이 낮으면 뭐죠? 트레이드 프리덤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정 자유도는 개인 소득세, 법인세, 최고 소득세율을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최고 소득 구간에서 추가 소득의 대부분을 갖고 간다면 국가가 일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큰 기업에서 법인세율이 아주 높다면은 그럼 주주한테 배당할 게 없는 거죠. 따라서 개인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으면 뭐죠? 피스컬 프리덤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세 부담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소득세하고 법인세 이외에 다른 세금을 통해서 걷는 이 조세 부담이 GDP에서 얼마만큼이냐. 많이 걷어가면 뭐죠? 내 주머니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피스컬 프리덤은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정부 지출 규모인데 GDP 대비 정부 지출. 이거는 중앙정부, 그 다음에 뭐죠? 지방정부를 다 망라한 지출 규모 비중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크면 클수록 뭐죠? 민간 섹터를 밀어내는 거죠. 그죠? 밀어내기 때문에 뭐예요? 가버먼트 사이즈가 커지면 뭐죠? 프리덤은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니터리 프리덤. 최근 3년간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이냐. 인플레이션은 뭐죠? 저급고 그 다음에 가격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죠? 마니터리 프리덤이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개를 보셨고 그 다음에 6번째 뭐냐면은 투자의 어떤 자유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 자본, 국내 자본을 포함해서 얼마만큼 투자에 개방이 되어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파이낸셜 프리덤에서 재무 자유도인데 구체적으로 금융산업을 국가가 소유하느냐 여부를 물어보는 거죠. 금융산업을 국가가 소유하는 근거는 뭡니까? 일종의 뭐죠 이거요? 공적 기관으로 보는 건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금융산업을 국가가 소유하면은 파이낸셜 프리덤은 낮아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그런 어떤 중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관치가 일상화됐다면 뭐죠?
파이낸셜 프리덤이 낮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프로퍼티 라이트. 그렇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그 부패로부터의 자유죠. 따라서 반부패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패가 되면요. 무지무지하게 뭐야? 거래 비용이 높아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 보다시피 그 부패 정도가 심하면 뭐죠? 이건 프리덤이 낮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레이버 프리덤. 앞에 그 강의를 들으셨겠지만은 노동시장의 자유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보호법제, 그 다음에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 그래서 노동보호법제가 아주 뭐죠? 촘촘하면은 노동시장은 뭐죠? 유연하지 못하죠. 그런 경우 레이버 프리덤은 낮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10개 정도의 지표를 해서요. 그 다음에 지표마다 이걸 점수하는 거죠. 한 나라를. 그래갖고 이거를 종합 점수를 만들어서 이런 프리덤이 높으면 뭐죠? 전반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 자유도가 높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하고 그 나라의 성과를 맞춰보는 거죠. 한 나라가 아니면 뭐죠? 전 세계를. 그 다음 뭐죠? 한 연도가 아니고 많은 연도를. 그러면은 여러 연도를 그 다음에 많은 국가를 통해서를 본다면 큰 그림 그릴 수 있죠. 따라서 그 큰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 프리덤이 높은 나라들이 잘 살고 뭐하고 하더라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입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기초로 해서 뭐예요? 정부 개입이 대단히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제 강의 큰 흐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요. 그 구체적으로 이건 전혀 개인 사견이 아닙니다.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요. 경제 자유도하고 1인당 국민소득을 보는 건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별로 경제 자유도를 다 점수할 수 있잖아요. 그 나라의 이제 그 경제 성장 쪽에서 1인당 소득을 갖다 맞춰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적인 거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키가 큰 사람들이 체중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 추세적으로 키가 크면은 뭐죠? 몸무게 나가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개인의 어떤 주관이라든지 또 취향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경제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20% 이제 상위죠. 그 나라 보니까 1인당 소득이 높더라. 그런 얘기예요. 1인당 소득이 높더라. 여기 무슨 개인 무슨 주관이 들어갔습니까? 경험적 관찰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잘 보세요. 경제 자유도하고 제일 못 사는 10% 사람들의 소득 계층의 평균 소득이에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경제 자유도가 뭐예요? 개선될수록 제고될수록 못 사는 10% 사람들의 소득이 높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뭐야 지금 미국의 거지가 벵글라데시 거지보다 좀 낮더라 생활 수준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상 뭐예요? 언더 더 라인, 어버브 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근거로 해서 그 이하면은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지금 솔직히 하루에 1달러 미만의 식비를 쓰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그게 절대 빈곤이죠. 따라서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분배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800달러가 작은 거죠,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IT 보세요. No water, 무슨 no food, 뭐 no medicine. 불쌍해서 한편 보면은, 야, 참 보면은 저 나라도 참 진짜 죄송한데 다른 의미는 안 해요. 참 국가적인 참 국격은 없는 나라다 생각이 들어요. 지진이 예측되는 나라에서 건물 무너진 거 보세요. 철근 들어가서 하네요. 보셨어요? 유심히? 다 빼먹었나 봐요. 뭐 여수를 갖다 위해서. 그리고 그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그 내전, 군사 정변 그런 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것도 죄악 같아요. 죄악. 국민으로서 국격이 없으니까 국가에 대한 어떤 피델리티가 없잖아요. 노 워러 무슨 메디신 어떻게 보면은 도와줘야 되겠지만 한편 보면은 참 비극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시 이제 돌아오시면.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참여정부의 어떤 시비거리일 수 있는 거죠. 경제 자유도하고 소득 분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죠. 좋다. 1인당 소득은 높지만은 분명히 뭐예요.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무조건 못 살 거다.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뭐죠. 반대 공격이죠. 그래서 그걸 보는 건데 잘 보시면요. 여기 그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 소득 분배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죠? 앞에서 본 거는 여기 하위 10% 소득 계층의 평균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요. 하위
10%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일 못 사는 10%의 뭐예요?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2.5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2.5배밖에. 그렇죠? 이거는 뭐죠? 거기는 2.4 이렇죠. 따라서 여기 보면은 무슨 특별히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없죠.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됐듯이 만약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가정하면은 경제 자유가 높은 나라가 가장 못 사는 쪽에 뭐죠? 분배가 짜다. 소득 분배가 나쁘다 할 텐데 소득 분배하고 경제 자유도는 일률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시사입니다. 하지만 뭐죠? 앞에서 보다시피 절대적으로 뭐예요? 절대적으로 뭐죠? 잘 산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벵글라데시 거지보다 한국의 거지가 낫다는 거죠. 차라리.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국가 청렴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 무관해 보이지만 경제 자유도가 뭐죠? 높은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뭐예요? 청렴하다 그런 얘기예요. 반부패 정도 크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시장 경제는 뭡니까? 자기 거를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내 판단의 책임하에 계약하는 거니까 이것이 정착되면은 부패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라고요. 북한 사회가 왜 지금 타락했습니까? 왜 부패했습니까? 감시자가 없잖아요. 내게 없잖아요. 지금 말. 모두 다 뭐에 전부 다 공유이기 때문에 지킬 유인이 없어요. 따라서 시장 경제로 가니까 뭐에 지금요? 반부패지더라. 시장 경제에 밑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양식이 높아서라기보다도 시장 경제 속성상 부패를 용인하지 않는다 그거죠 지금요.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라고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통계학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뭐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이제 그 보자고요. 뭐 어렵게 보지 마시고 이거는 좀 약간 좀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체중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정량과 한 변수를 간의 관계를 우리가 찾는 것이 계량 분석 맞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 한 40명 모였습니까? 이 체중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럼 되게 설명 변수로서 신장이 떠올라 신장이. 그러니까 같은 조건일 때,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갖고 오로지 키만 차이가 날 때 키가 클수록 평균적으로 뭐죠? 체중이 더 나가더라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조금 불안하죠. 그럼 뭡니까? 예를 들어서 키가 같다 하더라도 체중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럼 뭐를 집어넣으실래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죠? 가장 좀 치역적인 이 허리둘레 집어넣으면은 그야말로 앞에서 본 대로 같은 신장일 때 키가 다른 걸 설명 못했는데 이번에 허리둘레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아, 허리둘레가 들어가니까 뭐죠? 이게 뚱뚱한 사람이 뭐죠? 체중 더 나가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한 대로 체중을 통제를 했고 다시요. 키를 통제했고 그 다음에 허리둘레를 통제하더라도 남자인가 여자인가 따라서 달라질 거 맞죠? 그렇죠? 따라서 남자면은 값을 1을 주고 여자는 0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죠? 일종의 그룹 디퍼런스죠. 그렇죠? 어디에 속히냐에 따라서 체중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되게 신장하고 그다음에 허리둘레하고 남녀 여부에 따라서 대충 뭐예요? 대충 어느 정도 뭐죠? 체중이 설명되듯이 우리 뭐냐면은 우리가 왜 노력합니까? 간단해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죠. 따라서 1인당 소득 수준을 뭘로 설명할 것인가요? 뭘로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결론을 어렵게 보지 마시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뒤에 아마 있을 텐데 우선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그림. 여기 뭐냐면요. 이 스코어가 있죠. 그래서 0에서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경제 자유도가 뭐예요? 지금 허용되는 그 정도죠. 따라서 이쪽으로 가면 뭐죠?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 그 다음에 이 세로는 뭐냐면 말 그대로 1인당 뭐죠? GDP예요. 따라서 1인당 소득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너무 크니까 스케일을 줄여서 우리가 로그로 취한 거죠. 중요한 건 뭐죠? 1인당 소득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나라들은 뭡니까? 이런 나라들은. 하나 샘플이죠. 그래서 경제 자유도가 뭐죠? 높고 그다음 뭐죠? 지금 잘 사는 나라죠. 그래서 이거는 특정 국가예요. 특정 국가. 그래가지고 여기 2006년도, 2009년도 두 개 연도, 그죠? 그 다음에 세계 모든 나라다.
이걸 우리가 보니까 되게 이렇게 뭐죠? 플롯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좀 전에 들은 예를 우리가 다시 한번 원형한다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뭐죠? 키가 크고 뭐죠? 이쪽으로 뭐죠? 체중이 더 나가면은 전반적으로 키가 클수록 체중이 더 나가도록 얘기할 수 있듯이 축의 내용을 바꾼 거예요. 따라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여기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뭡니까? 추세적으로 경제 자유도가 뭐죠? 허용되는 국가가 뭐죠? 뭡니까? 1인당 GDP는 높다 그거예요. 따라서 자체의 어떤 시장의 규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체제일수록 뭐죠? 1인당 소득이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상대편의 어떤 비율을 긋고자 하진 않지만은 국방위원장의 나라가 어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디겠어요? 한번요. 국방위원장의 나라가 어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이제 뭐 복잡한 내용 같지만요. 설명을 이제 설득을 하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1인당 GDP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인당 GDP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이렇게 보는 건데 간단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단 경제 자유도하고 1인당 GDP 간의 관계만 보자는 거죠. 따라서 이게 플러스니까 경제 자유도가 뭐죠? 클수록 뭐죠?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 뭐죠? 1인당 GDP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이거를 쪼개보자 그거죠. 이거를 보지 말고 이거를 하나, 둘, 셋 이런 쪼개서 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스코어를 구성하는 비즈니스 프리덤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는 건데 요거를 보시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1인당 GDP를 설명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수항이고요. 상수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다시피 비즈니스 프리덤이 뭐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나라일수록 뭐죠? 프라이스 값을 갖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1인당 GDP가 높아진다 그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아까 피스컬 프리덤 기억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그 다음 뭐죠? 조세 부담률 높은 나라, 그건 뭐죠? 피스컬 프리덤이 낮은 거죠. 따라서 최고세율이 낮고 그 다음에 세금을 적게 걷는 그런 나라가 뭐죠? 이것이 뭐예요? GDP를 높이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가용 자원을 많이 갖는 나라일수록 잘 산다 그거예요. 예컨대 허리둘레가 더 나가면은 같은 신장일 때보다 뭐죠? 체중 더 나가더라도 뭐가 달라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관찰된 현상을 설명했을 뿐이고, 그죠? 뿐이고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가브먼트 사이즈가 기억나시죠? 1인당 뭐죠? 1인당 GDP를 이제 설명하는데 GDP 중에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뭐예요? 좀 지출 비중이 높으니까 뭐죠?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을. 그 다음 뭐죠? 여기 엔타이 커럽션이죠. 그래서 엔타이 커럽션, 청렴도죠. 그러니까 청렴도가 높은,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뭐죠? 1인당 GDP가 높아지는 거죠.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이런 결과를 내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부패해서 내가 이래서 내 번 거를 갖지 못한다 하면 왜 일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샘플 사이즈 뭐 이런 건 뭐 좀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놔두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 방향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그 샘플 사이즈가 좀 줄죠. 그래서 이제 왜 주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인당 GDP니까. 예컨대 보면은 인구가 한 200만, 300만이면은 뭐예요? 워낙 분모가 작으니까 1인당 GDP 무지하게 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도시국가 같은 나라를 빼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좀 아주 분포해서 아주 치우친 데를 빼고, 그래서 제법 큰 나라를 줄이다 보니까 인구가 200만 이하인 나라를 빼니까 줄죠? 그렇게 보더라도 뭐죠?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기업할 때는 자유를 주는 나라가 잘 살더라고요, 보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그 최고 소득세율을 낮추고, 법인세를 낮추고, 조세 부담률을 낮추니까 잘 살더라. 정부의 뭐죠? 개입 정도죠? GDP에 대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출 규모를 얘기하니까 따라서 민간 뭐예요? 섹터를 덜 밀어낼수록 잘 살더라. 그 다음 뭐죠? 부패하지 않을수록 잘 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되느냐. 에비던스요. 이건 일종의 뭐랄까 흔들릴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사실에 기초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뭐 자유주의가 좋다라고 제가 설득하는 건 아니라고요. 지금. 그건 뭡니까? 그건 개인의 취향을 내가 강요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데 조금 이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통계학적인 여기를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래요. 그 통계학의 방법론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제가 통계를 강요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기본 프린시플만 보세요. 절대로 말이에요. 세상은 입증할 수가 없어요. 맞다를 우리가 보일 수 없어요. 틀리지 않았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증 분석은 입증의 문제가 아니고요. 반증의 문제예요. 그래서 맞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틀리지 않았음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 신약을 갖다가 이제 개발했어요. 따라서 효과가 있나 없나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환자를 나눠요. 두 그룹으로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A 그룹, B 그룹 나눠갖고 한 그룹에게만 새로 개발된 신약을 투여를 했을 때 치료율의 차이가 많이 나면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신약의 효과가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뭐냐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효과가 없다라고 우리가 가설을 세운다면 그렇지 않다. 이걸 부정하면서 신약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신약을 개발했다고요. 그러면은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룹을 A 그룹, B 그룹 나눴어요. 그래갖고 한 그룹에게만 신약을 투여했더니 치료율 차이가 20%다. 그럼 당연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20%니까 효과 있다를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 20%에 기초해서 처음에 우리가 가설을 신약의 효과는 없다라고 하고 20%를 근거로 해서 처음에 세운 가설이 틀렸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틀리지 않았다 하는 간접적인 반증이다 그겁니다.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말이죠. 통계적 의사결정에서 오류인데 절대로 어렵지 않잖아요. 비올 확률이 95%예요. 그러면 우산을 갖고 나가십니까? 그냥 나가십니까? 갖고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올 확률이 95%면은 보통 우산을 지참해요. 이것도 의사결정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요? 근데 우산을 갖고 나가는 것이 헛수고일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죠? 하지만 이 헛수고일 확률을 우리가 무릅쓰고 뭐죠? 우산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를 범할 확률이 5%. 이게 뭐죠? 지금 비올 확률이 95%인데 우산을 갖고 나가면은 헛수고일 확률이 5%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오류를 범할 확률이 5%이면 오류의 확률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산 지참하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우산을 지참하는 건데 만약에 이 5%가 뭐였을 겁니까? 마음에 쓰여서 그냥 외출하시라고요. 그럼 95% 비를 맞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은 실수 확률이 1%, 5%, 10% 이내면은 그 실수를 무릅쓰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까 신약에서도 약효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약효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오류 확률이 3%는 뭡니까? 그건 무릅쓰 우리가 신약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 다시 이제 돌아가시면은 여기에 스타가 뭐냐면 이게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스타는 3개인데, 스코어가 사실은 1인당 GDP 영향을 못 줄 수 있는 확률이 1%는 있다는 거예요. 오류 확률 1% 우리가 안고 들어가는 거죠. 안고. 그렇죠? 이게 이제 2개가 되면은 5%가 되고 하나는 10%가 되는 건데 이 3개는 1% 미만이에요. 따라서 오류 확률이 1% 이하다 그거죠.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은 그 틀릴 확률이 1%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배가 나오신 분이 사실 반드시 이렇게 그 신장이 다시 배가 나오신 분이 반드시 뭐랄까 체중이 무겁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 무작 키가 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작 키가 작고 무작 배가 나올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시기 때문에 그 확률이 뭐예요? 틀릴 확률이 5%, 10%
미만이면 우리가 뭐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통계학에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절대로 맞다고 하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반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유 세계일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는 뭐냐면은 완벽한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뭐죠? 조심스럽고 또는 뭐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좌파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거기는 뭐죠? 강하게 접근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 좀 기회가 닿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이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시장 경제 체제가 정착된 국가일수록 경제 자유도가 높아져요. 그건 당연하죠, 이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경제 자유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경제 자유도가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경제 자유도가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다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무관하다 그거죠, 보면요. 이것도 unrelated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자유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뭐죠? 부패 수준이 낮다. 따라서 청렴하다 그거죠. 당연히 부패한 국가일수록 뭐죠? 국가의 발전 기반이 훼손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뭉뚱그려서 이걸 전부 다 종합해 보면은 시장 경제가 발달할수록 그다음 구성원의 이타적 여기는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종합한다면은 뭡니까? 경제 자유도가 허용될수록 뭐죠? 분명히 국부, 그죠? 국부는 커지고 그 다음에 소득 분배가 나빠진다는 증거는 없는 거고 그 다음 뭡니까? 좀 전반적으로 뭐죠? 부패 정도가 얕아서 청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죠?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아킬레스건 같은데 시장 경제가 발달할수록 구성원의 이타적 행동이 늘어요. 이건 한번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우리가 되게 뭐냐면은 시장 경제 하면 되게 뭡니까? 특히 청소년들 보면 특히 뭡니까? 아픈 데를 긁는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는 어떤 특정 기득권 이렇게 나가는데 시장 경제가 발달할수록 구성원의 이타적 행동이 늘어요. 심지어 북한 같은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이타적 행동이 나옵니까? 다 우리 건데 다 공동 소유인데 내 거기 때문에 사실 뭐죠? 비로소 노블리스 오블리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요새 테레비 보세요. 060, 뭐 700 뭐 해서 그 2,000원 다 하자. 그냥 뭡니까? 언제부터 가능했습니까, 이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가 발달할수록 구성원의 이타적 행동이 늘어요. 좀 이거. 우리 거꾸로 알고 있다고, 조금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고, 누가? 잘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서 치부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뭐죠? 시장 경제가 발달할수록 구성원의 이타적 행동도 늘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뭐 불이 도왔던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거기. 과거 동독도 마찬가지. 국가가 책임져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내가 왜 합니까? 국가 책임인데. 그렇죠? 중요한 어떤 그 반전이요. 시장 경제가 발달할수록 구성원의 이타적 행동이 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과 경쟁 개념인데, 뭐 좀 다 이거를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키포인트를 이제 좀 집어서 봅시다. 제가 항상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 행간에 보면은요, 그 신부의 마차가 진흙에 빠졌어요. 갓파더입니다. 그럼 뭡니까? 저도 기독교 신자인데 기도를 하죠. 아주 절박하게 그냥 오 주여 진흙밭에서 꺼내 주시옵소서. midnight이다. 그런데 그때 뭐냐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신부의 뒤통수를 치면서 그러니까 뭐 뒤통수에 쏘아붙이는 거죠. 압권이죠. 마차를 밀면서 기도를 하셔야죠. 이거 얼마나 압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 할 걸 다 하고 나서 나머지를 신에게 우리가 의존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도와야지 그 다음에 사회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전부 다 뭐냐면은 이거를 마차를 밀면서 기도를 하셔야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안 했어요. 전부 다 국가가 해결해 주길 바란 거죠. 국가가. 근데 제 한마디로 국가는 뭡니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누가 국가에다 책임져 주길 바라면은 요구하는 사람을 뺀 나머지 뭐예요? 국가를 구성하는 다른 집단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국가가 뭡니까? 일종의 뭐죠? 그냥 권력기구예요, 권력기구. 거기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다 사유재산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국가에 대해서 뭘 해결해주고 원하는 건 뭐냐면 나 이외에 다른 집단이 내가 요구하는 거를 뭐죠? 공평하게 나눠서 부담 지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과거 참여정부의 가장 큰 실패가 그렇다고 지금 이 정부가 똑똑한 우파도 안 해요. 인컴 제너레이티 뭔가 만들고 찾질 않고 어디서 뺏어다가 나눠줄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 뭐예요?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일군 사람은 다 나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뭐가 중요하죠? 인컴 제너레이티 소득을 창출해야 돼요. 인컴 리디스트리뷰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뺏어다가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차를 밀면서 기도를 하자 하는 얘기죠. 인간이 할 걸 다 하고 나서 신에게 의존하듯이 자기가 자기를 돕고 나서 그 다음에 사회가 나에다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니겠나 그거죠. 특히 그 좌파에서 보면은 제가 뭐 좌파라는 얘기하니까 여러분 뭐 거슬리세요? 어? 그 뭐 거슬립니까? 뭐 좌파 괜찮아요 얘기해. 그건 뭐 우리가 얘기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따져 보면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다 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권리 주장 이전에 당신의 의무를 다 했냐라고 대칭대 물으면 했네 그거예요. 참여정부 때.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따라서 맨날 내놔라 도대체. 툭하면 범 무슨 뭐 대책회의 나오고 범 무슨 민족 나오고 도대체. 범. 다 뭡니까 도대체. 범 때 하니까 그 얘기 또 안 하겠네 도대체.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 의무를 다해야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대칭으로 가자는 거죠. 그냥 젊은이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확률이 어디가 큰가 봐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부자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로또 복권 당첨을 통해서 부자가 될 확률 하나. 그 다음에 로또 복권 당첨 없이 부자가 될 확률 하나. 당연히 여기가 크죠. 이쪽이. 그렇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성적이라면 확률이 높은 데로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성적이라면. 그런데 확률이 낮은 채로 왜 갑니까? 도대체 말이죠. 합리적 대안이 뭡니까? 이거죠. 따라서 우리가 뭐냐면 결국 자기를 스스로 돕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요행을 바란다든지 자기 할 걸 다 안 하고 뭐 남이 꺼내주기를 바라고 국가가 모든 걸 해결해주고 국가 규제도 바로 그거예요. 국가는 뭐죠? 모든 걸 알고 있고 공평무사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하겠다 하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한번 그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시장 가면 천박하게 보이는데 기회의 바다입니다. 기회의 바다. 열심히 노력한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내 재능을 알아줄 것, 구매해줄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따라서 시장에 존재하지 않으면 개인의 능력은 다 파묻혀요. 파묻혀. 따라서 시장에 존재하지 않은 북한에서 픽업되지 않으니까 재능이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거기서 뭐냐면은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그 어떤 그 구도에서 뭐죠? 기쁨조,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아요. 그러면은 시장은 기회 포착을 위해서 깨어있는 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요. 마찬가지 시장은 기회 포착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아까 우리가 만화에서 세 번째 컷 그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몇 시까지 수업, 시간 좀 12시.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이제 그 경쟁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보는 건데 말이죠. 이게 참 시장 경제 오해가 바로 경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요. 경쟁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봉주 선수가 혼자 마라톤 뛴다면 절대로 2시간 5분은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이 뛰니까 상대편을 앞서기 위해서 뭐죠?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땀방울, 그러니까 마지막 뭐죠? 에너지, 까지 다 태우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거죠.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가진 인구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한번 여러분들 바깥에 쭉 보세요. 빨간 십자가 밤에 잘 보이잖아요. 한번 이렇게 돌리시면 아마 대개 한 15개에서 20개 보이실 거예요.
높이 사시는 분은 더 많이 보일지도 모르고 시력 좋은 분은 더 많이 보실지도 몰라 지금. 왜? 사실은 전력 투구하는 거죠. 누굴 위해서? 불러들이는. 그러다 보니까 절도 뭐 내려가. 걱정돼갖고. 예? 산으로 오지 말고 우리가 내려갈게요. 좀 많이 좀 내려오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정 일체가 되면 뭐예요? 이건 독점이에요. 독점. 그렇죠? 타락해요. 따라서 우리는 국격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같은 조건을 경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대학교 앞에 원조 김밥에 1,500원 이유가 뭐세요? 뭐 대학생들은 무슨 배고플까 봐? 아니죠. 사실 내가 2,000원 받고 싶은데 2,000원 받는 날은 뭐예요? 내가 망하는 날이야. 망하는 날. 따라서 뭐예요 지금요? 소비자 보호법보다 악덕 상인 간의 경쟁이 훨씬 더 대학생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에? 만약에 이게 지금 이걸 갖다 뭐예요? 지키려니까 때에 따라 시금치가 빠질 수가 있어요. 단무지가 들어갈 수 있고. 하지만 이 1,500원은 마지노선이에요. 왜? 결국은 뭐예요? 경쟁이 경쟁. 이런 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뒤를 보시는데 경쟁에다 오해인데 말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되게 오해의 어떤 그 발원지를 보면은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항상 그 좌파적 시각에서 말이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경쟁이 불공정하다는 그런 거죠. 따라서 경쟁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 대기업 대신에 뭘 집어넣을까요? 재벌, 그죠? 계열사, 그죠? 재벌 계열사하고 중소기업 간의 경쟁이 불공정하다. 따라서 경쟁은 나쁘다고 그거죠, 지금. 그러니까 뭘 주장하는 거예요?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죠, 지금. 같은 조건에서. 그거죠. 그러면은 이게 맞다면은 이제 어떤 반대 논리가 있나 보세요. 그러면서 되게 뭐죠? 권투 경기를 많이 얘기를 해요. 같은 체급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대기업, 재벌 계열사는 헤비급이고 이 중소기업은 페더, 뭐 깃털 같이 얇은 거죠, 그죠? 가벼운 거. 그러니까 뭐 90kg 하고 그 다음에 53kg 하고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권투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권투 경기를 기준으로 농구도 키를 제한하는 것이 맞아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불공정한 농구하고 축구가 살아남은 이유는 뭐예요? 왜 살아남았어 지금요? 출발점이 잘못된 거죠. 출발점이. 권투 경기는 체급별로 하겠다는 것이 사전에 룰로 정해졌을 뿐이지 그게 공정성의 잣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또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급을 정해서 아주 죽도록 싸게끔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일 뿐이지 그게 공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같은 조건의 경쟁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경쟁이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유리한가를 판단하게끔 하고 잘못 가서 얻어 터져서 실패했을 때 내가 뭐죠? 자기는 뭐예요? 진로를 바꾸는 것이 경쟁의 압력이죠. 쉽게 말하면은 누구죠? 그 장미란 선수가 절대 피겨스케이트 안 탄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김연아 선수 역도 들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왜? 자기한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따라서 역도 선수가 되게 비슷해 보이고 사후적으로 그렇죠. 피겨스케이트가 비슷해 보이는 거지. 장미란 선수가 왜 피겨스케이트를 타겠어요? 김연아가 왜 역도를 들겠어요? 자기한테 맞게끔 뭐죠? 경쟁의 압력을 뭐죠? 자기가 받아서 가장 최적의 코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뭐냐? 농구 이걸 갖다가 제한해 이거 다 웃기는 거죠. 그러면은 뭐냐? 경기 규칙이 사전에 정해지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뭐죠? 공정 경쟁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 규칙의 적용이 공평무사, 임파셜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스를 갖다 뭐죠? 특정 뭐예요? 팀에게 유리하게 불면 안 되죠. 따라서 사전에 정해진 것을 공평무사하게 뭐예요? 집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죠? 경기 참가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렸으면 되는 거 맞잖아요. 따라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봐야 되는 거니까 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왜 싸웁니까? 왜? 그렇잖아요. 이거는 싸우는 게 아니죠. 때에 따라서 뭐냐면은요.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선단식으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에 뭐 해줄 거면 납품을 하는 어떤 중소기업이 무슨 그 싸웁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을 해서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우리가 공정거래 뭐예요? 조언에 따라서 마감되는 거지 경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스테이트먼트죠. 만들어질 수 없는 스테이트먼트죠. 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왜 경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남자가 여자하고 경쟁한다? 남자 길, 여자 길 다 피해가는 거죠, 사실. 요새 블루오션이 뭡니까? 블루오션이. 가만히 들어보세요. 블루오션이 뭐냐면은 전대 미답이죠. 전대. 내 앞세대가 미답, 아직 가지 않은 그런 데 찾는 거 맞잖아요. 따라서 피해가는 거예요. 경쟁 압력을 느끼다 보니까 피해가다 보니까 신천지 개발되는 거 맞죠.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무슨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갖다 묶어가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해가지고 무슨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 따라서 경쟁이 나쁘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사실은 참 문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가슴 한편이 좀 어두운 그런 면이 있으실 거예요. 60만이 졸업을 하잖아요. 그죠? 고등학교요. 그 중에 3만, 4만만 지금 사회 나가고 나머지 56만이 대학교를 다 가요. 그럼 뭡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경쟁 제대로 가르쳤다면 내가 가는 길이 꼭 여기만 아닌데 옆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블루오션이 뭡니까? 내가 맞는 길이 어딘가 찾도록 해야 되는 그걸 전부 다 뭐예요? 평준화란 이름으로 해서 전부 다 몰고 가는 거죠.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경쟁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한다면은 아마 시장 경제에 대한 오해도 많이 풀릴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규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처음에 조금 좀 어둡죠? 이게 뭐 자유주의를 견지해야 된 이후부터 출발을 하는데, 뭐 이렇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 인식론, theory of knowledge. 그러니까 뭐죠, 이거는요? 회의론에 대한 반대. 그죠? 그러니까 모른다에 대해서 뭐죠? 응전에서 나온 게 인식론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암의 대상으로서 지식의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지식이 정의되어야지만은 그러한 지식을 인간의 능력으로서 가질 수 있는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인식론은 뭡니까? 결국은 뭐죠? 지식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식의 속성이 뭡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거죠. 확실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다 하는 거죠. 그죠? 확실하지 않은 건 모르는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객관적 확실성이 지식의 속성이죠. 바꿔 말하면은 주관적으로 확실한 것은 지식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학, theology는 뭐죠? 논증의 문제지만 신학, faith는 잘 고백의 문제예요. 고백. 애정 고백이 어떻게 논립니까? 그게. 그렇죠? 그건 아니죠. 따라서 논증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확실한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뭐 이런 것도 지식이 아니죠. 객관적 확실성.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지식을 알 수 있는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합리론, 경험론은 다 아시잖아요. 여기 하나 이제 빠졌는데, 직관과 연역이고 감각적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수학적 방법에 의해서 하나는 경험적 관찰에 의해서. 그렇죠? 아는 거죠. 그래갖고 합리주의, 경험주의 되는 거죠. 그 뒤를 보시면은 이제, 데카르트하고 베이컨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했는데, 데카르트 합리론, 경험론이죠. 저도 사실 뭐 깊이는 몰라요. 이제 교환을 이제 쓰면서 이제 공부한 그런 거를 이제 기초로 다시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1의 원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에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토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토대주의. 확실한 걸 갖다 뭐죠? 정해놓고 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하나씩 축적해 나가는 거죠. 연역적으로. 이제 그것이 합리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역법에 의해서 보편적 지식을 형성한다. 두 번째 경험론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감각적 경험 이 요소를 갖다 배제하라 그거예요. 어디에? 개념에서. 그래서 개념이 경험의 한계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습이라든지 권위에 구속되면 뭐죠? 경험의 한계를 이것이 뛰어넘지 못하게 막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관습을 무시해야 되고 권위를 갖다 뭐죠? 구속받지 말아야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경험한 걸 갖다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적 관찰 결과로부터 보편적 지식을 만들겠다. 어프로치는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합리론 경험론이 확실하다면은 인간의 지식을 제대로 쌓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보다시피 완전한 지식을 얻지 못하는 인식론적인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합리주의 방식으로 접근하더라도 항상 함정이 있고
뭐 높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함정보다도. 그 다음에 경험주의에 따라가더라도 또 뛰어넘을 수 없는 구조적인 또 뭐죠? 더 높이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균합의 불충분성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관찰 근거로부터 우리가 보편적인 걸 찾는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균합으로 끌어낸 보편적 법칙이 이게 근거가 불충분한 건 뭐냐면은 잘 나가다 항상 예외가 존재해요. 예외가. 그럼 뭡니까 도대체? 전부 다 뭐야? 우리 관찰해가지고 이건 맞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뭐죠? 배 나온 사람이 뭐죠? 체중이 뭐였을 거며 많이 나갈 거 있는데 배만 나오고 무척 키가 작아서 뭐죠? 체중이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가 나오면 체중 나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외가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모든 걸 다 포괄해서 관찰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인데 관찰 대상이 뭐죠? 국지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을 관찰해서 뭐죠? 전체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주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한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반대편 연역적으로 할 때 뭐냐? 인간의 인지 능력이 완벽한 거죠.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주를 전체를 보지 못하고 쪼개서 보기 때문에 뭐죠? 연역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성하고 인지 능력의 어떤 제한, 그렇죠? 우주는 복잡하고 현상 복잡하고 그로 관찰 다시 연역하는 능력은 제약됐기 때문에 완전한 지식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죠? 지식에서 우리가 뭐예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에서. 그러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뭘 얘기하냐? 지식의 관점에서 국가 개입주의 한계를 보자고요. 대개 어떻게 정리되냐면 불완전한 지식에서 비롯된 시장 실패. 이건 앞에 놔두고 시장 실패를 정부가 교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왜 실패하겠어요? 시장 실패가. 지식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불완전한 지식에서 비롯된 시장 실패를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하려면은 정부가 완전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냐? 아니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민간의 어떤 지식 부족해서 만들어진 시장 실패를 정부가 들어가서 소통시키고 이거를 제대로 뭐예요? 표준을 내면은 정부가 완전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가능하냐?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불완전한 지식이 이나마 뭐죠? 개인 간에 사적으로 부존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사적으로 부존된 지식을 국가가 어떻게 취업을 해요? 국가가 지금 어떤 실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건 아니죠, 지금. 따라서 정부가 국가의 어떤 뭐죠? 대리인으로 정부가 개인 간에 사적으로 불완전한 지식이 분산되어 있는 걸 어떻게 취합을 해갖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개입하냐 그런 얘기죠. 따라서 뭐죠? 개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개입할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규제에 필요한 정확한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 그 자체가 뭐죠? 잘못된 거죠. 따라서 정부 실패도 시장 실패와 같이 더불어서 뭐죠? 지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체제에서. 따라서 뭐죠?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시행착오가 뭐죠? 하나씩 걷어져 가면서 뭐예요? 걷어져 가면서 지식의 불완전성이 완화되길 바랄 뿐이죠. 만약에 북한 같은 경우 뭐 써야죠? 간단하잖아요. 보면은 김정일이 지시하잖아요. 열린 사회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김정일은 뭐죠? 완전히 완벽한 지식을 가진 거로 의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 데는 다 딸려가는데, 다 가는데 그것이 완전합니까? 아니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시장 실패는 뭐냐면 로컬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컨대 무슨 그 노래방에 다 지나갔는데 노래방 앞으로 더 올 걸 생각해갖고 중국집을 갖다 뭐예요? 부시고 노래방 만들어서 실패했어요. 개인은 실패지만은 또 뭐죠? 로컬 실패죠. 하지만 국가가 나타나서 중국집을 전부 다 없애고 뭐야? 노래방을 만들게끔 보조금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서 짜장면 먹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바꿨다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앞에 뭐냐면은 바꾼 사람이 혼자지만 모든 사람의 짜장면집이 다 뭐예요? 뭘로 변했어? 노래방 변했으면 어디서 가서 먹냐고 그러죠. 짜장면을. 예컨대.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실패는 매크로한 실패가 되기 쉬운 거죠. 규제를 통해서 매크로한 실패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미안한 얘기지만은 사실 결국은 우리가 북한 체제를 우리가 무슨 험담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부들이 다 뭡니까? 알아서 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판단해서 뭐를 심으면은 뭐를 심어서 어디다 팔면 돈을 벌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작황이 다 뭐죠? 한쪽으로 치우치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가물다 하더라도 가뭄에 잘 견디는 거는 뭐예요? 심은 농부들은 살아가요. 하지만은 북한에서 뭐예요? 옥수수를 심어라. 다 심어요. 근데 만약 옥수수가 뭐죠? 만약에 강우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옥수수를 전멸을 하면 전멸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식량 위기가 북한에서 더 가중된 게 뭡니까, 지금. 산을 갖다 다 헐어가지고 다 뭐예요? 이걸 다 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비만 오면 다 내려가고. 그렇죠? 한발인 경우 뭐예요, 지금요? 한 종류 심어갖고 뭐죠? 한 발이 약한 작물이 다 심겨졌기 때문에 작황이 무지하게 나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요즘 뭐냐면은 규제에 필요한 정확한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 자체가 무지하게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기초에서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시장 교율은 일종의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고, 그리고 시장 실패보다 정부 실패가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시장은 본질적으로 지식을 찾고 조직하는 장치. 그 다음에 시장의 프로세스는 뭐죠? 부족한 지식을 갖다 메꿔 가는 거죠. 확산을 통해서 무지를 메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실패 교정되고 확산되는 거죠. 누가 실패했다. 아, 거기서 우리가 뭐를 배울까? 난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가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각자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큼 현장 지식을 갖기도 어렵고 절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죠? 행태를 존중한 바탕 속에서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가는 건 맞지만은 규제 지상주의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극적인 예를 좀 보자고요. 90년대 미국 민주당 정부 때 탐 하킨 법안, 이거 사람 이름이죠. 탐과 하킨을 이제 만든 건데 이런 거예요. 벵글라데시를 지목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결국은 뭐냐면 벵글라데시를 갖다가 암묵적으로 겨냥했어요. 그래서 미성년 노동금지를 위한 법안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미성년 노동금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벵글라데시에서 미성년 노동자 옷을 만들 테니까 미성년 노동자가 만든 옷에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하는 거예요. 원래 그 법이 그렇잖아요. 따라서 쉽게 말하면 벵글라데시에서 의류를 갖다 뭐 해줄 거며 반입하는 금지한 거예요. 왜? 거기서 뭐냐면은 미성년 노동자가 일을 했을 테니까. 따라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미성년 노동 금지를 위한 탐 앤 하킨 법안이에요. 그런데 실패한 규제. 당연히 뭐예요? 문을 닫겠죠. 그러면은 이 일하던 미성년이 학교로 돌아가고 부모한테 가야 되는데 부모한테 갔겠어요? 학교로 갔겠어요? 아니죠. 그거 빼고 다른 데로 갔겠죠. 남자는 전부 다 뭐예요? 응? 여자는 뭐예요 또? 여기 또 어울리는 또 그런 쪽. 그러니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정규직 보호법안. 사실 처음부터 이게 태생적으로 비정규직 보호의 실패와 공산이 컸어요. 사실 왜 출발이 잘못됐냐? 비정규직, 이거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참여정부 안에요. 재벌들이 탐욕스러워서 줄 걸 안 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주라 그러고죠, 보면은. 하지만은 제대로 주면은 생산비를 맞출 수 있어요? 예컨대 보면은 지금 경쟁을 하면은 내가 생산비 올라가는 것만큼 고백도 이윤을 붙여서는 가격 매길 수 있습니까? 못하죠. 따라서 내가 부를 수 있는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왜 비정규직이 생겼나? 원인을 생각을 못한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정규직의 과보호,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뭐예요? 비정규직이 파생적으로 생겨났을 뿐이죠. 이거를 재벌이 줄 걸 안 주고 막 탐욕스러워서 다른 재벌이 조금 내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발단에 대한 지금 발단에 대한 어떤 충분한 냉철한 성찰이 부족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비정규직.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죠. 따라서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의무적으로 전환해라. 사전적 선호. 다시 사전적 선호 의도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비정규직의 해고를 갖다 몰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의 과보호를 줄여주면은 어느 정도 비정규직이 숨통이 튀어요. 제가 이거는 들은 얘기고, 분명히 이제 들은 얘기고, 하자면 팩트로 생각하는데, 어떤 자동차, 이제 조립, 빤하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메이커 몇 개 있는데,
12시 되면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르르 가지 않고 한 반은 뭐냐면은 이렇게 네트를 치 족구를 하더래요. 사실 왜 밥을 안 먹고 왜 족구를 할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짐작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 정규직에 밥을 먹는 동안에 족구하고 그다음 먹고 와서 우리가 이제 밥 먹는 차례예요. 우르르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런 얘기까지 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뭐 그냥 학자니까 이제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완성차 노조에 속해 있는 근로자의 임금은 엄청나요. 생산성 기반할까요? 아니죠. 임금 총액은 한정돼 있어요. 근데 뭐죠? 그 중에서 여기는 떼어내고 소수에게만 돌아가니까 비싼 거죠. 따라서 생산성 기초한 게 아니고 조직의 힘, 노조의 힘에 의해서 서포트된 그런 고임금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겠나 그런 얘기죠. 따라서 뭐 한쪽 많이 갖고 가면 당연히 한쪽은 뭐예요? 적게 갖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누가 적게 갖고 가요? 조금 여기지. 이거 왜 생겼어요? 정규직 과부고예요. 따라서 이거를 허물어 이거를 어느 정도. 그래야지 마치 이거를 갖다가 재벌이 탐욕스러워서 줄 걸 안 줘가고 생겼다 생각하는 거 그건 아니죠 지금. 근데 이제 몇 가지 더 보겠는데 뭐 이거 보시면요. 여기 뭐 이걸 좀 보시죠. 뭐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선의 의도지만은 뭐죠?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 장기 기증을 어렵게 하는 장기 이식법 같은 것도 좀 보세요. 뇌사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어요. 그랬는데 뇌사 판정위원회 비현실적 구성으로 실제 장기 이식이 더 어려워져요 지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보육료 상한제, 재벌 상한제. 어떻게 보면 좀 뭐 통제를 하면은 뭐 안정이 되니까. 그렇지만은 보육료를 상한제로 묶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질 좋은 보육 서비스가 만들어지겠어요. 예컨대 보면은 여러분들 짜장면 값이 얼마죠? 지금 되게 얼마죠? 간짜장 한 5천 원 하나요? 더 좋은 음식만 잡수시면 모르죠. 한 5천 원 합니까? 그걸 3,500원에 한번 묶어 놓으세요. 그러면요, 말이 간짜장이지, 거기에 돼지고기 안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은, 서플라이 쪽에서 규제를 하지 말고, 바우처, 밀턴 프리드만의 아이디어가 뭡니까? 보육료 상한제를 하지 말고, 국가에서 뭐예요? 보육료 일부를 보조하라는 거예요. 여기 현금 갖고, 그냥 물건 사듯이, 이거는 뭐냐면 바우처인데 특정 용도에만 구매를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소비자 선택을 하게 하면은 공급자 간에 경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구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는 뭐죠? 바우처를 갖다 국가 청구해서 뭐죠? 보장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갖다가 뭐죠? 보육료 상한제 이건 아니죠. 백화점 셔틀버스 규제. 이것도 보세요 지금. 아니 백화점 지금 버스를 규제했다고 해서 동네 장사 잘 됐다고 하면 그건 아니죠. 교통만 많아지고, 백화점. 이게 다 누가 했어요? 다 누가 했어요? 어떤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무슨 다시 참여 또 이렇게 걸고 나오는데 참, 제발 참여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 말이죠. 예컨대 백화점 셔틀버스를 갖다 지금 규제를 해가지고 동네 구멍가가 잘 됐으면 그렇게 하라 그거예요,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말이죠. 백화점 살 게 따로 있고 구멍가 살 게 따로 있지. 도대체 그걸 왜. 어떻게 보면 백화점 가보세요. 얼마나 보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넌센스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52개 품목, 이게 생필품 가격 관리. 이것도 사실 뭐죠? 행정지도는 뭐 진짜 불량규제예요. 법에 기초한 것도 아니에요. 행정지도. 불량규제죠. 이게 바로. 지금 왜 안 한다고 그럽니까? 지금 생필품 가격 관리 지금 한대요. 사실 이게 참 처음 정부가 들어오면서 첫 작품이 이 모양이에요. 그것도 뭐죠? 좌파를 종식하고 뭔가 시장 원래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서 첫 작품이 바로 뭐죠? 불량 규제를 갖다 양산하는 거. 이거는 왜 불량이냐? 행정지도거든요. 최소한도 이건 되게 뭐야? 규칙이라든지 무슨 법을 갖다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거는 행정지도니까. 그 규제를 보면요. 이렇다고요. 규제의 어떤 그 펀더멘탈한 걸 보시면은 두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규제는 제일 먼저 공익을 목적으로죠. 그죠? 공익을 목적으로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민간의 행위를 갖다 제한할 수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어떤 행동이 어떤 제약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 공익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수단도 뭐죠?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민간 행위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중립적인 이해에 뭐예요? 얽매이지 않는 그죠? 권력 실체의 어떤 신념을 반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행정 목적을 위한 규제. 그러니까 공공성,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행정 목적을 위한 규제가 사적 자치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발전 국가 모델의 리거시, 유산일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펀더멘탈하게 뭐죠? 정부가 민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믿음에 또 기초하는 거죠. 이런 정도로 해서 출발되는데 192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판사 있었어요. 연방 판사. 브란다이스 경기를 읽어보세요. 이걸 보시면 아마 소름이 끼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리할 수 있는가. 볼까요? 정부가 선한 뜻에서 그렇죠. 당연히 선한 뜻에서 그렇죠. 그렇죠. 선한 뜻에서 일을 벌일 때 가장 큰 경계심을 갖고 자유를 지켜야 된다. 자유에 대한 더 큰 위험은 열정적인 인간, 좋은 뜻은 가졌으나 그들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뭐예요?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은밀한 침해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사실은 뭐냐면 이게 뭘 모르면서 확신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뭘 모르면서 확신하는 사람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라고 확신하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고용이라는 경제 변수를 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하면 실업자 못 만들면 되겠나? 실업자가 다 없어지겠네 그러면 법으로 안 되면.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중동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죠. 그렇죠? 거기는 뭡니까? 사회주의니까 완전 고용을 표방하잖아요. 그래갖고 젊은이를 전부 다 완전 고용시켰어요. 다 뭡니까? 직업이 뭐가 있겠어요? 전부 다 경찰, 군인이에요. 경찰, 군인 빼놓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나라에서. 따라서 경찰도 뭐냐면 교통경찰은 당연한 거고 치안경찰, 행정경찰도 뭐죠? 관광경찰까지.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관광지에 군인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군인이면 우리 이제 머릿속에 아주 단정하잖아요. 옷도 그냥 딱 칼같이 다려서 입고 말이에요. 여기 줄도 서고 하는데, 그냥 거기 더운 나라니까 흰 옷인데 그냥 꼬지지하고 총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 그 나라를 보면서 그 경찰, 군인들이 도대체 그 유니폼이 그렇게 꼬지지하고 총도 이러고 다니니 그게 국격에 뭐가 됩니까 지금. 따라서 어떻게 고용 문제를 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그것이 원죄. 이게 말을 그대로죠. 더 큰 위협이 뭡니까? 열정적인 인간, 좋은 뜻은 가졌으나 그들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의 은밀한 침해 속에 자유다 위협이 숨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걸 한번 충분히 읽어보시면 이 강의 안 들을 수도 돼요. 사실 이거를 두 개를 다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하고 이제 규제를 이제 대비시키는데요. 그 시장은 뭐죠? 보이지 않는 조화로운 손이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중요한 건 시장은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의 실현을 도와줄 뿐 어떤 의도나 목표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전혀. 그렇죠? 하지만 그 다음을 보세요. 규제는 뭐죠? 보이는 선한 손이죠. 이건 뭐죠? 보이지 않는 조화로운 손이에요. 명확히 대비가 되죠. 여기는 뭐죠? 안 보이죠? 그죠? 그 다음 뭐죠? 보이죠? 여기는 뭐죠? 조화롭죠? 이건 뭐죠? 선한 손이에요. 근데 보이는 선한 손으로 선을 이룰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시 돌아오면요. 보이지 않는 조화로운 선이기 때문에 각자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지만은 시장 자체가 어떤 목표를 갖겠어요? 그건 아니죠. 여기 한번 내부적인 어떤 논리로서 잠깐 이제 소개해드리면 그 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관, 지식, 선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로운 교환과 거래, 협상과 계획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끊임없이 뭐해 지금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과정, 마켓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뭐죠? 목표를 최선의 방법으로 이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죠? 윈앤윈이 가능하잖아요. 왜 교환이 일어납니까?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교환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교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어요? 아니죠, 지금. 따라서 교환은 뭐죠? 윈앤윈이 가능하니까. 내가 지불하겠다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가 뭐죠? 얻었고, 내가 보상 받아야 되는 최소 금액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았으니까 거래 이루어지는 거죠. 윈앤윈이에요, 지금. 하지만 정부 개입은 뭐죠? 한쪽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다른 쪽에는 손을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지금요. 윈앤윈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규제는 뭡니까, 지금? 한쪽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다른 쪽에는 뭐죠? 손해를 보게 하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여기 보다시피 뭐죠? 보이는 선한 손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손은 그렇고 보이는 착한 손은 뭐죠? 정부 규제는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하잖아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컷을 봐주는데 규제는 사회가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공동의 목표, 그다음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죠. 그러니까 다른 시장하고는요. 분명히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하고 가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경제 사회의 약자 보호, 그죠? 환경 보호, 인간과 동식물 안전 확보, 뭐 차별 방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규제의 명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약자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인간과 동식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뭐 차별을 방지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면은 뭐죠, 지금요? 앞에 불안대에 쓰였던 경고가 의미가 없는 건데 이런 가치들은 그 실현을 위해서 포기되거나 희생되어야 할 다른 가치들과 공존하잖아요, 지금. 결국은 뭐죠? 선택의 문제로 귀결돼요. 다시 보세요. 이러한 가치들을 위해서 본 대로 사회 약자 보호 이런 거죠. 이런 가치들은 그 실현을 위해 포기되거나 희생되어야 할 다른 가치들과 공존. 결국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그 사회의 약자 보호는 뭐죠? 경쟁력 강화하고 우리가 뭐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충돌하게 돼 있고 환경 보호는 뭐죠? 낮은 가격과 경제 성장과 충돌하게 돼 있죠.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뭐 환경 보호를 위해서 말이죠. 아주 끔찍하게 진짜 끔찍하게 뭐죠? 에미션 컨트롤을 달아야 된다 하면은 자동차 값이 뭐죠? 지금보다 훨씬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차별 방지는 뭐죠? 선택의 자유하고 대립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치와 충돌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나와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저기 지금 마티즈가 제일 낮은 차죠? 엔트리카죠. 그러면은 위험하잖아요. 사고 나면 죽잖아요. 그러면은 에어백을 20개 달은 2,500만 원짜리 마티즈를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생명보고 얼마나 적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3천만 원짜리 마티즈 어떨까요? 응? 아니죠. 때에 따라 뭐냐면은 안전하지 않은 차를 내가 알면서 탈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갖는 것이 뭐죠? 3천만 원짜리 마티즈를 만들려고 하는 규제보다 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비정규직은 알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정규직 없는 세상 가능합니까 이게? 말이 잘못된 왜 정규 비정규를 해요? 사실 계약직이죠. 계약직. 그렇잖아요. 계약직이죠.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부터 보면 꼭 거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불질르는 그런 얘기만 하는데 불질르는 말이죠. 불질르는 얘기. 해결도 못하면서 도대체 말이에요. 마음의 응어리, 불질르는. 그야말로 뭔가 찾아서 자기 처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잘못이 누구에 의해서? 그런 부담 징후밖에 안 남죠. 대부분 따지고 보면은 실패의 상당 부분은 자신에게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자책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뭐죠? 그 asking. 가난이 천국 권력이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사회가. 가난의 권력입니까? 가난의 권력이면 되겠어요? 그래갖고 정치적 지지율 올리면 되겠어요? 기회주의가 무슨 특수하고 정의가 패배한 나라? 그런 사람들이 왜 참여를 하죠? 더 기회주의가 물들게.
저희는 또 정치는 아니니까 뭐 염려하지 마세요. 뭐 그냥 하는 얘기고.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요. 에어백이 10개 달린 2,500만 원짜리 마티즈를 제작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규제로 볼 때 맞죠. 안전하지.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요. 값이 싸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 그죠? 값이 싸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 값도 싸고 품질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죠? 값이 싸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 안전하지 않지만 값이 싼 상품.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차별이 존재하는 일자리. 악인가? 이를 규제해야 되나? 그 다음에 시장은 다양한 기회와 선택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규제는 뭐죠? 그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게 한다고요. 네? 그래서 그 연결해서 에어백 10개 달린 약하니까 경차니까 2,500만 원짜리 마티즈 제작 의무하는 것이 맞네 그거죠 보면은. 사람들은 왜 정부에 의존하죠? 사람들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정부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요. 시장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개. 마약은 물론 장기간 매매. 그죠? 이거 시장의 잘못입니까 이게? 결국은 뭐죠? 시장은 윤리적, 비윤리적이지도 않아요 지금. 개인의 가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의 장으로서 시장이라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지금. 사실 윈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 경제하고 규제를 통해서 한쪽에 이득이 되고 한쪽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규제하고 우리가 선택할 때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따라서 값이 싸지만 품질이 떨어진 제품도 나와야 되는 거고 내가 사실 신을 살림 때는 값이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걸 내가 소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뭐가 창피합니까? 그리고 예컨대 보면은 에코스타가 죽었다는 사람 들어봐도 교통사고로 마티즈 타고 가다가 죽었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워낙 천치는 몰라. 워낙 천치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하나 역설은 뭐냐면 안전벨트 같은 거, 에어백 같은 게 사실은 뭐죠? 교통사고에 뭐예요? 인명손상을 더 갖고 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에어백을 믿으니까 브레이크를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결국 안전은 뭐죠? 각자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규제를 글쎄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 아마 좀 아주 생리적인 시계가 아주 정확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습니다. 뭐 아쉬우네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쭉 보시고요. 근데 요걸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키워드만 보면은 규제의 과신인데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면 안 되죠. 근데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경우 대부분인 것 같고 호랑이는 그려도 뼈다귀는 못 그려요. 그렇죠? 보이는 거는 그러지만은 안 보이는 거 그 뼈를 어떻게 그리겠어요? 따라서 사실은 뭐냐면은 이치를 모르면서 지금 잠깐만 규제를 하려고 그러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 영리범인 뭐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